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고아입니다. 이혼녀예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려도 벌써부터 뭔가 암울하고 우울함이 느껴지시죠? 맞아요. 제 인생은 우울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릴 적에 저를 놔두고 도망간 엄마, 그리고 저를 키우기 싫다며 고아원에 버리고 간 아빠. 거기에 이혼 한번 하고 나니까 세상에 큰 기대도 없고 웬만한 슬픔엔 눈물도 흘리지 않는 성격이 됐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한테 정해진 운명이었으니까요. 그치만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하늘 보며 소리 한 번은 세게 지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 속에 꾹꾹 눌려있던 인생의 슬픔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고아였고요. 그것도 심지어 15살까지 꽉꽉 채우고 고아원을 나온 아이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아원에서 최고의 희망은 좋은 집에 입양을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릴수록 입양 갈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저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동생들이 입양을 갈 때마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가난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며 고아원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다 입양되고 저는 계속 나이만 먹어가는데 갈 데는 없고 점점 나이 먹으니 원장님은 너가 언니인데 너가 참으렴 이런 말만 하시니까 때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가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저주했어요. 게다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도 저만 보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가 고아라서 놀지 말래.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춘기 소녀로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야만 했죠. 왜냐면 저는 언니였고 누나였으니까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너도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나이가 정해지면 더 이상 네가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립 보조금이 나올 테지만 그걸로 사회 나가서 버티기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 여동생 딸로 입양 가지 않을래? 솔직히 귀를 의심했어요. 미래가 막막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반가운 제안이었죠. 원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고 고아원에도 계속 놀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맙다며 감사히 받아들였죠. 마침 원장 선생님 여동생은 돈은 많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었고 원래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네가 나이가 있는데 너무 아이가 어리면 양육하기도 버거워. 차라리 어느 정도 책임감 있고 사리분별력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게 좋아. 라는 말에 여동생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렇게 원장 선생님 여동생 집에서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됐어요. 이젠 나에게도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설렘도 있었고 원장 선생님 여동생이니까 다정하게 잘해줄 거란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여동생은 결벽증과 우울증이 심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싸움이 날 때마다 아저씨는 여동생에게 쟤를 왜 데려와서 이런 꼴을 만드냐고! 이렇게 화풀이 욕을 들으라는 듯이 내뱉곤 해서 괴로웠습니다. 정말 부모 없는 서름을 그때 또 한 번 톡톡히 느꼈죠.
나중에 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장 선생님이 여동생에게 그냥 집안일 돕는 아이 생겼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입양을 설득했다고 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저의 입양처를 알아보려는 원장 선생님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철없고 어린 마음에 원장 선생님이 나를 식모로 넘겼구나 라고 착각을 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일단 숙식 제공되고 공부까지 시켜주니까 어떻게든 이곳에서 뭔가 대비를 해두고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원장 여동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우울증에 웃어주고 때론 울어주고 장단 맞춰주며 집안일까지 다 해준 다음 밤새 코피 터져라 공부를 했습니다. 가만히 혼자 축 처져 있으면 혹시라도 다시 고아원으로 쫓겨날까봐 늘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공부에 정신을 모두 집중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은 저의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중독이 될 만큼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양아버지는 쟤를 공부시켜서 뭐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거를 엄청 반대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식모나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거든요. 양아버지 눈에는 제가 얼마나 밥벌어지처럼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까지 피해가며 입을 뒤집어 쓰고 후레쉬 비춰가며 주경야독을 했어요. 양어머니인 원장 여동생도 처음엔 대학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이러면서 별로 저에게 신경도 쓰질 않더니 제가 점점 성적도 오르고 학교에서 상도 제법 타오니까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부모 입장에서 제일 큰 자부심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날, 양어머님이 처음으로 저를 크게 안아주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면서 칭찬을 하는데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 열심히 하라며 학원도 하나 두 개씩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지원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게 점점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늘 우울해하시던 양어머니가 저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딱히 양어머니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제가 성적이 오를 때마다 전교 1등을 할 때마다 늘 칭찬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양아버지도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는지 양어머니가 저에게 지원을 해도 못 본 척 넘어가 주더라고요. 평범한 집안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건만 저에겐 그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도와준다는 느낌이 드니까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아마 제 인생에 처음으로 행복이란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죠. 대학 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때쯤 더 큰 경사가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저에게 국비와 학교에서 장학금을 대줄 테니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라는 겁니다. 남들은 제 돈 들여서 간다는데 저는 남의 돈으로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죠. 양아버지도 저에게 너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도와줄걸. 정말 미안하구나. 이러셨으니까요. 그때는 모든 게 감사했고 모든 게 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기였어요. 어학연수만 다녀오면
요즘 말로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상상했죠. 하지만 어학연수 중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연수 중에 만난 중국인 유학생하고 몸싸움을 했다가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의료보험으로 뚝딱 꿰맬 일이건만 외국에선 무슨 의료보험이 어쩌고 캐시로 하면 얼마고 아주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제일 싼 가격으로 대충 약으로 퉁쳤는데, 이 손가락이 나중에 괴사를 하면서 손가락을 절단할 뻔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국에서 잘 살긴 했지만 지금도 오른손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손가락 부상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동안 양어머니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무슨 삼류 소설도 아니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울음도 나오질 않더군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저만 콕 찍어서 싫어하지 않는 이상 제가 좀 행복할 만하면 불행을 던져주겠어요? 하늘이 저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양어머니 사망 후에 양아버지는 트럭 운전 도중에 뭐에 홀렸는지 도로 가드레일을 박아서 트럭 파손 비용 물어주고 몇 주간 입원 치료 끝에 온몸에 타박상만 입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상황까지 오셨어요. 그러니 일단 학교를 휴학하고 양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렸죠. 그 몇 주간 제가 똥오줌을 받아내는데 정말 못하겠더군요. 친아버지의 대변도 받아내기 힘든데 어쩌면 남남이잖아요. 그런 분의 모든 걸 제가 보호자란 이름으로 척척 해내야 했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멈춰버리더군요. 제 꿈도 모든 게 날아가 버렸어요. 원장 선생님은 제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괜히 죄책감도 들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퇴원 후에 틈만 나면 죽은 양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울고 술에 취해서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꼈던 집이 점점 공포스러워졌고 무서워졌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지만 술에 취해 과격한 욕설도 많이 늘었고, 저만 보면 네 년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이러면서 저를 향한 적대심까지 드러내시더군요. 무슨 사고가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양아버지를 두고 저 혼자 나올 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아리에 있던 동기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동아리였어요. 연극 동아리였는데요. 공부 스트레스와 집안일에 대한 공포심을 연극 동아리를 통해 많이 희석시키곤 했죠.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남자친구는 졸업 후에 단박에 모 공중파 PD로 입사를 하게 됐고, 저는 졸업 후에 영어 관련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어학연수를 끝까지 잘 다니고 국비 유학 자격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저도 좋은 직장에 추천서 내며 지원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막판엔 학업도 엉망이 되고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되면 연극을 하며 현실의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려다 보니 성적이 곤두박질치며 턱걸이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출판사 취직을 해서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찌됐든 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와 만남은 계속됐어요.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줬고, 그나마 남친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간간히 물질적인 도움도 주곤 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양아버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더군요. 어느 날은 복수가 찬 아버지가 아픈 배를 꽉 부여잡고 차라리 내가 빨리 네 엄마 곁으로 가야 네가 편히 살 텐데 너무 미안하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준 아버지인데
저는 어떻게든 양아버지의 병간호를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이 점점 깊어지니 쓸 약도 많고 갑작스레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일이 반복되니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사회 초년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양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는 원장 선생님이 근근히 대주고 계셨고 친척들이 도와줬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죠. 저 역시 월급의 90% 가까이 아버지 병원비에 밀어넣고 생활비에 퍼부었으니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 생활에 적응하랴 병간호하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서지고 남을 것 같았어요. 그날도 밤에 보고서 작성을 끝마치고 병실에서 잠을 청할 때였어요. 거의 샤워 외엔 병원에서 밥도 먹고 아버지 간호도 할 때였죠. 그렇게 아버지 병실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치며 깨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힘겹게 흔들어 깨우시더군요. 혹시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이러시나 싶었죠. 근데 몸은 엄청 힘들어서 손을 벌벌 떨면서도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또렷하게 발음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남들처럼 무슨 사망보험금 물려줄 건 없구나. 근데 딱 하나 준다면 양엄마 이름으로 된 밭이 하나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인데 그거라도 네가 원하면 물려줄 테니 간직하렴. 솔직히 저는 거기가 어딘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셔서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말이 밭이지 거의 돌무덤에 가깝고 농사 짓기에도 안 좋은 땅이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엔 온갖 잡풀이 우거져서 볼 가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도 양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처럼 느껴지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거짓말처럼 양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허망했지만 어쩌겠어요. 버텨내야 했어요. 투병 기간이 길어서인지 친척들도 거의 오지 않은 쓸쓸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가 옆에서 힘을 주긴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터라 사위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주진 못하고 오직 저랑 고아원 원장님만이 영정을 지킬 뿐이었죠. 어차피 고아였으니까 서러울 일은 없었지만 2번이나 고아가 되니까 너무나 제 팔자가 기구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알고 품에 꼭 안아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더 의지하게 됐고 오직 남자친구만이 이 세상에서 저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가진 게 하나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솔직히 반대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큰 상처를 받았죠. 하루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제발 우리 애랑 헤어져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돈 봉투를 제게 내밀더라고요. 정말 비참하더군요. 제가 무슨 버러지도 아니고 남자친구에게 들러붙은 모기도 아닌데 이런 벌레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부모 없이 고아로 태어난 제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만 한 채 저랑 살림을 합쳤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 집에선 난리가 났고 심지어 남자친구 아버지가 찾아와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퍼붓고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친, 아니
남편과 저는 더욱더 똘똘 뭉쳤습니다. 이 험난한 과정을 이겨낼 거라고 서로 약속을 했죠.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이 남자랑 제 일생을 함께할 거란 것을 의심치 않았죠.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 남편이었기에 이 사람이 없는 제 삶을 그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도 믿음도 금방 사라져버리더군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산지 3년째 되던 해에 저는 유산을 한번 해야 했고, 심지어 병원에서 아마 임신을 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절망감. 딱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더 가까이 와줄 거라 믿었지만 그러지 않더군요. 당시 방송국 PD로 일하다가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표를 쓰곤 외주 업체를 차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나마 시댁에서 돈을 대주면 좋겠지만 저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시댁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나마 제가 손주라도 생겼으면 어떻게든 시댁에 어필이라도 해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은 점점 지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돈 문제가 제대로 터진 거죠. 양아버지가 남겨준 밭에 갑자기 도로 계획이 생기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걸 빨리 팔아버리자고 했죠. 물론 저도 팔아서 남편 계획에 보탬이 되고 싶어 했고요. 전화로 물어보니 현지 부동산 업자들도 조금 더 놔두면 금싸라기 된다며 말리더라고요. 저 역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넘기고 싶어서 잠시 참았는데 남편은 조바심이 나서 저를 쥐잡듯이 잡아댔어요. 정말 돈 앞에선 사랑과 우정도 없더군요. 왜냐면 남편이 눈이 돌아가서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에요. 고작 그 돈 때문에 말이죠. 심지어 저한테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양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그걸 왜 안 파냐며 제 뺨을 후려쳐대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남편의 입장은 이해해요.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100% 잘 될 거라 믿었던 외주업체가 안 되니 돈이 절실했겠죠. 게다가 사이좋던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니까 성질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났겠죠. 그런다고 저에게 욕을 퍼붓고 땅을 빨리 팔아오라고 뺨을 후려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왜 이렇게 조바심 내고 성질을 부리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밭을 제 마음대로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생판 처음 들어보는 어떤 아주머니랑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땅 문제는 아무래도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그분에게 맡겼던 거고 어차피 별로 돈도 안 되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상속세도 원장님이 내주셨던 거라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쓸모없었던 땅을 누군가랑 공동 명의를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이분은 양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오지도 않을 정도로 왕래가 전혀 없던 분이었죠. 어떻게든 이 땅을 팔아야 해서 수소문 끝에 찾아갔는데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의 이전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전해줘서 그 차익을 받든 해야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이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회사도 살려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사정이야. 부모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 당신도 잘 알 거야. 일단 나도 당신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을 두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 뺨을 후려치고
별거하자고 하는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봤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이유가 있었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아이도 못 낳고 딱히 매력적이지도 못하니 바람을 피우는 거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눈물도 안 나더군요. 더러운 놈이 이혼하기 전에 땅값이나 챙길 생각이었는데 그게 끝까지 안 되니까 이혼하자고 들이미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줬어요. 어차피 혼자인 인생이었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변에서 제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하길래 정말 한순간 정신줄을 놓고 살았어요. 사람이란 게 참 우습더군요.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인생에 큰 상처를 입으니까 성격이 180도 변했어요. 저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걸로 친구가 새로 창업한 회사에 조금 보탰어요. 남은 돈으로 놀러 다니며 그냥 반 포기하듯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트에서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세상에나 임신이 된 거죠. 참 웃기더군요. 그토록 원할 때는 생기지도 않던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한테선 덜컥 생겨버린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아이가 생기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랑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없앤다는 건 어쩌면 부모가 날 버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기 위해 일단 일을 시작해야 했죠. 일단 친구가 하는 사업에 보탰던 것이 점점 사업성이 있는지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명문대 나오니까 이런 건 좋더군요. 주변 친구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인지 나름 요직에서 근무를 하니까 여기저기 직장도 알아봐줘서 월급도 세진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 회사에 입사해서 책 관련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친구 사업이 돈을 벌면 투자금의 몇 프로를 떼어주기로 해서 그것도 받고 월급을 받으니까 여자 혼자 사는데 넉넉할 정도는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눈이 절 닮은 예쁜 공주님이었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저를 힘들게 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니 이제 계속 저만 힘들게 해주세요. 저만 고통을 주세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오직 이 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길을 걷게 하지 말아주세요. 눈물로 호소를 했고 저는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아이가 저에겐 복덩이였나 봐요. 친구 회사가 나중에 주식회사까지 돼서 상장을 하고 그때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엄청 올라서 꽤 목돈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구멍가게 가던 오디오북 회사도 나름 잘 나가기 시작해서 하는 업무도 많아지고 직위가 올라가니까 월급도 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딱인 상황이었죠. 자연히 일이 많아지니까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젠 나이가 드셔서인지 엄청 힘들어하시며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예전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라면 아이를 좀 잘 봐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죠. 그렇게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솔직히 아이를 돌보기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원장 선생님 추천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낮 동안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제가 괜한 우려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살림도 잘하시고 아이도 잘 봐주시고 놀랄 정도였죠. 보통 돈 주고 시킨 일만 깔끔하게 해줘도 감사할 판인데 제가 없는 동안 집안일도 싹 해주시고 제 입맛은 어떻게 하는지 밑반찬도 가끔 해주시고 아이를 유아원까지 등하교 시켜주시는 일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도 따라 더 챙겨드리면 오히려 괜찮아요. 나는 돈 벌라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가 좋아서요. 이러면서 돈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라도 근사하게 대접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족발 하나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 음식점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배달 족발을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일단 시켜서 저랑 아주머니 그리고 어린 딸 셋이서 족발을 먹었어요. 솔직히 워낙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 남들에게 이것저것 개인적인 사생활을 묻지도 않고 대답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불쑥 저에게 근데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진 않지요?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기분이 확 나빴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딴 질문을 해. 이렇게 성질을 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가 질문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술술술 대답을 하게 되더군요. 자연히 아주머니도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전국 돌며 공사장 한밭집을 다 돌았어요. 돈은 한밭집 주인이 벌죠. 나는 허드렛 일만 하고 돈도 떼이고 장사하다가 화재로 다 날려먹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 딸 같은 사모님 만나서 이쁜 아이를 돌보며 사니까 행운입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이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개만도 못하고 하도 날 쥐어패서 도망쳤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두고 도망쳤으니까 나도 독한 년이었죠. 그래서 벌 받나 봐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걸 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동정이 가고 아주머니에게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더욱더 바빠졌고 아예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숙식까지 하시게 됐죠. 보통 익숙해지면 약간 흐트러지고 실망감도 줄만한데 오히려 아주머니는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집안일도 챙기고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오죽했으면 딸이 아줌마를 더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저에게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죠. 동종업계 사람인데 워낙 능력도 출중하고 이 사람도 이혼남의 아들이 하나 있는 처지라서 저의 아픔도 잘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초혼도 아니고 서로 간보고 계산기 두들길 필요가 없는 터라 서로 호감을 느끼자마자 서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며 각자의 아이에게 점수를 따려고 노력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번 와서 우리 딸에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아주머니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줬고요. 다행히 아이도 그 남자를 좋아했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서로 살림을 합쳐서 살려고 했어요. 저도 열심히 살다 보니 마음 한켠이 공허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재혼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아주머니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재혼해도 우리 집 살림은 아주머니가 계속 맡아주세요. 월급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별로 안 좋아 보여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솔직히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족만큼 가깝다고 해도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좀 냈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에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매몰차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아주머니가 녹음기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 남자 목소리더군요. 대충 보아하니 거실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 내용인 것 같더군요. 근데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내용이었고, 그중 충격적인 것은 야, 이런 여자랑 무슨 재미로 살겠냐? 늙었지 못생겼지 애까지 딸렸는데 그냥 돈 보고 하는 거야. 이런 여자애는 돈밖에 더 있냐? 여자 집에 오니까 잘 해놓고 좋네 뭐. 어차피 조만간 내 집이 되겠지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더군요. 솔직히 충격을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제 앞에서 욕은커녕 늘 이쁜 말만 사용하던 사람이었기에 녹음기 건너로 들려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머니 앞에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주머니는 이 남자가 너무 수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해놨어요.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한번 상처받았으면 됐지. 왜 또 상처받으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번 그 남자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난 후 제 아이 몸에 조그마한 흉터랑 멍이 보여서 아주머니가 의심을 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가 혹시나 해서 아기 방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았는데 누가 봐도 다정하게 놀아주는 모습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택배 받으러 잠시 나간 적이 있는데 나가자마자 거실 장이며 이것저것 집을 뒤지고 몰래 훔쳐본 게 아기 CCTV에 다 나와서 평소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녹음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두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도움을 주려는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또 불행해져. 이젠 정신 차리고 이런 남자는 버려, 제발. 하며 우시는데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편이 저려오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일어나? 그러면서도 왠지 아주머니 말씀을 따라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운명처럼 끌리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왜요? 제 엄마라도 됐어요? 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설마 했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꿈에도 그리고 또 그렸던 사람. 바로 제 엄마가 바로 식모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엄마. 이젠 제발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렴, 제발. 이러면서 울부짖는데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멍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들 말문이 턱하니 막힐 겁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는 식모로 위장해서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는 내 곁에 없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나 몰래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면 제가 반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데 맨날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혹시라도 버려질까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네 곁에 있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렇지만 이번 결혼은 절대 하지 마. 네가 2번 상처 입는 걸 보기 싫어.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내게 이러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또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친엄마였기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이미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차마 용기 내어 나타날 수는 없고 대신 먼 발치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통해 양아버지 병원비부터 제 생활비 등등 모든 돈을 물심양면 대주고 계셨고 양어머니의 쓸모없는 땅의 공동명의도 혹시나 해서 어머니가 걸어둔 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한 자기 형편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이나 남의 집에서 숙식 생활하면서 겨우 번 푼돈으로 저를 데리고 올 형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고 그러니 더더욱 제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고 보호모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자신이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식모로 위장을 해 제 곁에 머물게 되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도 너무나 그리웠고 또 염치 없지만 손녀도 자기 손으로 돌봐주고 싶어서 원장 선생님이랑 상의 끝에 몰래 저를 속이고 들어오게 되신 거였죠.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앞에서 밝히려고 했는데 괜히 사이가 틀어질까봐 제가 더 상처받을까봐 속이고 속이다가 결국 이때까지 말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 알고 계시면서 엄마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믿었던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된 것도 충격인데 나를 버린 엄마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식모였다니.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아주머니, 아니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엄마는 알겠다며 제가 원하면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발 그 남자랑 결혼만 하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하고 나가셨어요. 일단은 친엄마를 받아들이는 걸 떠나서 먼저 남자친구와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친엄마에게 받은 녹음 파일을 면전에다 들려주었어요.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데 안절부절 눈동자만 굴리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내 재산이 탐났니?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야? 자기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일단 오해야, 오해. 그래, 나 시간 많아. 그러니까 이야기해봐. 어디 무슨 변명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남자들끼리는 약간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냥 허세야, 허세. 절대 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네가 생각해도 궤변인 거 알지? 긴 말할 것 없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그냥 내가 헛소리한 거야. 정말 내 본심이 아니었어. 됐고, 주변에는 대충 성격차로 헤어졌다고 말할 테니까 괜한 헛소만 내지 마. 그리고 녹음 파일 나한테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상한 소문 낼 생각하지 말고. 그럼 잘 가라, 쓰레기 같은 놈아. 저의 단호한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업무적으로 마주쳤을 때는 다정하고 일 잘하고 책임감 강한 이미지라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동료들도 전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땡 잡았다고, 저런 남자 요새 보기 드물다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저를 부러워했는데,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속물이었다는 게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이미지에 목숨 걸잖아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늘 올바르고 착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제 주위에서 질척거리면 그 가면을 까발린다고 협박하니 순순히 제 이별을 받아주고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이제 친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죠. 솔직히 그립기도 그리웠지만 저의 외롭고 힘들었던 고아원 생활을 생각해보면 엄마를 쉽사리 받아주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엄마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왜 날 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냐고 따져야 하나 고민을 하던 끝에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굳히게 했죠. 나도 네가 지금 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든 심정인 거 다 이해해.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나중에 입양도 갔지만 네가 커가면서 느꼈을 서러움과 슬픔은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고 네 마음속에 남아있겠지. 그러니 네가 엄마를 매몰차게 외면해도 난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에게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해줄게. 그동안 네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나서 단돈 10만 원도 고아원에 보내셔서 널 위해 쓰라고 하신 분이다. 다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지.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식당 일 하면서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니? 그렇게 힘들게 번 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어. 네 앞에 못 나타난 건 자기가 데려오면 네가 본인 옆에서 힘들게 고생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차마 못 찾아오셨던 거고. 엄마란 그런 거야.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리더군요.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저도 엄마 입장에서 제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생각해보니 점점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연락을 해서 정식으로 만남을 가졌죠. 그렇게 마음을 풀고 나서 엄마와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마는 저에 대해 다 알고 계시더군요. 그만큼 저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지켜주셨던 수호천사였던 거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용서가 됐고 엄마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비록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였지만 그 이유 하나로 평생을 고통받은 엄마를 용서하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당연히 엄마, 저 그리고 딸까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느라 한 달가량 딸아이를 저 혼자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집안일도 엉망이고 우리 딸도 제가 아닌 저희 엄마만 찾고, 그리고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해서 당분간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2번이나 크게 남자한테 크게 대어보니 아마 평생 혼자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종종 기회가 된다면 연애는 해도 재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되는 여자들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그런 놈들만 만나서 생긴 편견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정말 앞뒤가 다른 족속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편해지고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가볍게 연애만 하면서 우리 엄마랑 딸이랑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가족 다 함께 원장님을 찾아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고아원을 그만두시고 요양원에 계셔서 거기 찾아가는 게 나름 소소한 행사 중 하나거든요. 또 양어머니 양아버지 산소에 가서 장례 치러드리는 것도 중요한 행사고요. 원장님은 제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소중한 은인이라서 가능한 옆에서 돌봐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늘 버림받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에겐 친엄마가 있었고 양부모님이 계셨고 원장 선생님이 계셨고 이젠 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걸 바라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자 엄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처럼 늘 행복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